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박명섭입니다. 제가 대학에 무역학과에 75년도 입학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년 퇴임하기 전까지 무역 분야에 관한 연구와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 글로벌 무역의 이해라든지 글로벌 통상을 이해라든지 하는 그런 과목들이 대학에서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무역학 개론이라든지 이러한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글로벌 무역, 글로벌 통상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아주 수십 차례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국가 공무원 시험 관련해 가지고서는 행정고시 국제통상직이라든지 관세사 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7급 관세직 공무원의 그 출제 과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아마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이 100여 개의 대학에 있는 무역학과 혹은 국제통상학과에서 1학년 혹은 2학년의 기초 과목에서 배우는 국제 무역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인도 무역의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서 무역과 관련된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와글와글 세상 TV에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나오는 법문사의 발간된 글로벌 무역 통상의 이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저자가 나오다시피 약 한 몇 명입니까? 8명이 이 저자로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2021년에 발간된 책이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은 21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무역학, 그리고 여기서는 무역의 기초, 그 다음 무역 이론, 그 다음 파트 2에서는 무역 정책, 무역 정책과 대무역 관리 제도를 다루고, 파트 3에서는 국제 금융 분야로서 외환, 국제 수지, 국제 통화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4에서는 국제 통상의 내용을 다루는데 가트와 WTO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역 경제 통합과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FTA 원산지 규정 등을 다루고 국제경제기구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5에 있어서는 국제경영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요. 국제경영의 기초, 다국적 기업과 해외 직접 투자, 국제 마케팅과 글로벌 아웃소싱, 그리고 글로벌 협상, 그리고 파트 6에서는 국제 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 계약, 그리고 정형 거래 조건, 국제 운송, 무역 결제, 해상 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 클레임과 상사 중재를 다룹니다. 이 책에서도 책도 아주 방대한데요. 약 한 62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유튜브만을 가지고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아주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챕터가 몇 개냐 하니까 21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두 우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저에게서 박사와 석사 과정을 거치고 현재 대학에서 강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이 글로벌 무역의 이해, 국제 통상의 이해, 이러한 이 공개적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무역의 기초 1, 2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목차 순서대로 여러 강사들이 박사 소지를 한 강사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녹화한 내용을 와글와글 세상 TV에서 한 수십 차례에 걸쳐가지고 등 업로드를 시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국제무역의 기초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기원이라든지 무역 개념, 역할, 특징, 형태, 그리고 무역과 국민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역의 어원은 뭐냐 하니까 여기 사마천의 사기에 처음으로 이 무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무역은 무역할 무자에다가 바꿀 역자, 다시 말해가지고 이 내용은 국가 간의 매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트레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트랙과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서 트레이드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어떤 길이나 항로를 따라 가지고 물건이 교환되고 매매되는 행위가 영어로 이렇게 트레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 사회에서의 교환, 그 다음에 시장의 발달, 그러다가 이 화폐가 생성되고 교환에 따른 효용이 창출 이 크짐에 따라 가지고 국내의 상업이 발달하면서 국내가 아니라 국가 간의 교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무역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무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상거래입니다. 상거래, 커머셜, 트랜잭션, 물품의 경제적인 거래가 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국제할 때 제자라고 하는 제는 사이에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이 무역은 수출, 엑스포트과 인포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상품의 매매도 무역일 뿐만이 아니라 자본의 이동 그리고 서비스의 거래도 이 무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을 이 협의의 무역, 광의의 무역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의 무역은 눈에 보이는 재화, 이렇게 무형, 유형 이야기할 때 유형제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좁은 의미에서의 무역이다. 이런 것은 무역 수지고요. 넓은 의미의 무역은 무역 거래 더하기 무역 외 거래. 무역 외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대차,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하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운임이라도 운임은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육상 운송과 관련된 운송 서비스의 매매에서 비롯 발생하는 이 대금, 운임, 그죠?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러한 것들도 무역 외 거래로 포함해가지고 합친 것을 넓은 의미에서의 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과 국내 상업의 차이점이 뭐냐? 무역은 뭐 수입 제한이라든지 수입 금지라든지 수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수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상품의 경우에는 1년에 얼마만큼의 양만큼 수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무역에서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상업은 거래가 국제 거래에 비해 가지고 자유롭고 정부의 간섭을 무역에 비해 가지고서는 많이 받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은 서로 다른 이 통화 제도, 그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 원화와 엔화를 쓰고 있죠. 국가 간에 이루어지지만은 국내 상업은 동일한 통화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역은 법률이라든지 세제 정책 등이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세제,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소비세,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을 살 경우에도 취득세, 뭐 거래세,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은 이 언어가 틀리다는 제일 큰 것이 언어 장벽입니다.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불어, 그렇지만은 세계 무역에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뭐겠습니까? 글로벌 랭귀지는 영어라는. 그래서 무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영어를 잘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주 큰 핸디캡이라는 것. 그리고 간섭, 무역
매매와 관련된 상관석, 커머셜 커스텀즈, 그리고 종교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또 시장도 자유경제 시장이도 있는 반면에 계획경제, 그죠? 그러한 이 시장 질이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무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대무역은 국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 우리나라의 경우를 딱 보게 되면은 이뭐 원자재라든지 우리나라에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원유라든지 이러한 것은 필수적인데 그러한 것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면은 당연히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그러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무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무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관점. 그 말은 이 비교 열의의 산업을 도태시키고 국제적으로 비교 우위의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 내용은 국제 무역의 왜 발생하느냐 할 때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과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나오는 비교열이 comparative disadvantage, 우리가 어떤 산업에 있어가 A라는 산업이 있고 B라는 산업이 있다고 할 경우에 A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B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노동이 훨씬 더 자본에 비해 가지고 싸고 어떤 나라는 자본이 노동에 비해 가지고 훨씬 쌀 경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러한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서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 효용을 더욱더 느리게 하는 그러한 것은 결국에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서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대외 무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세계적으로 일으킨다.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 내용은 무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두 수입과 수출을 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보게 되게 되면 자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지고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국내에서의 생산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수출의 역할을 보면은 해외에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뭐 달러를 벌어들인다든지 그 다음에 수출을 통해 하면은 그만큼 생산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고용도 늘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의 효과는 그러면 수입은 무조건 나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화의 경우에는 그래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재화를 조달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수입을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방을 함으로써 전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외국 고급 상품을 도입해 가지고 국내 기술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경영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역량을 집중을 시키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렴한 해외 원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국내보다도 외국에서 물류비를 포함하더라도 국내 도착 가격이 해외 원자재의 비용이 더 싸다 하게 되면 국내에서 조달하지 않고 외국에 조달함으로써 국내 생산 원가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국내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 말이고 그 말은 국내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증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소비자들이 후생이 증대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출과 경제 구조 변화는 이렇게 수출과 수입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소비 형태라든지 소비 구조가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국민 경제의 생산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수출과 경제 성장에 나오는 이 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죠?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을 늘려야 될 것이고 생산을 늘리려면은 당연히
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할 것이고 고용이 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그 소득이 늘게 되고 소득이 늘니까 외국으로부터의 또 수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늘게 되고 수입도 이렇게 더 많이 하니까 이 경제가 성장하는 그러한 이런 선순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연히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 성장을 할까 할 때 이러한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역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역의 경우에 아래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컨테이너 선인데 그죠? 무역은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수송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근처에 있는 어느 기업에서 이 TV를 생산해 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로서는 육로가 아니라 해상 운송으로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수송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대량으로 가장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육상 운송, 해상 운송, 항공 운송 중에서 이 해상 운송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 그래서 무역은 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항공 운송은 짧은 운송 짧은 시간에 단기간 운송이 이루어지지만은 뭡니까?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적고 또 운송비가 비싸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 육상 운송은 그죠? 육지를 통해 가지고 육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들 간에서는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육상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트럭과 같은 운송, 트럭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 운송, 철송이라고 하는데 육상 운송은 철도 운송과 자동차 운송 중에서도 트럭 운송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역의 특징으로서는 기업 위험성, 무역 리스크가 있다. 상업 위험, 수입 기업이 가지는 위험으로 수출업자의 사정으로 이 상품을 인도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느 나라로의 기업으로부터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업에서 예를 뭐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제품을 인수 못하는 그러한 위험, 그걸 영어로서는 커머셜 리스크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기업이 가지는 위험으로서는 또 뭐가 있느냐? 내가 상품을 수출했는데 수입자가 말이지 직업을 갖다가 거절하거나 아니면은 수입업자가 파산을 해가지고 직업 불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크레딧 리스크도 있다는. 그 다음에 이 무역의 경우에 운송하는 상품이 워낙 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 장거리 운송 중에 있어가지고 화물이 손상이라든지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그 다음에 부패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난된 그러한 이 트랜스포테이션 리스크가 있다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서는 대금 결제가 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갖다 수입했을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을 원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컨대 지금 오늘이 며칠이냐 하니까 2022년 11월 초입니다. 이때 지금 1달러가 한 1,500원 정도 되는데 내가 상품을 수입을 했는데 1달러를 1,500원으로 결제를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이 한 두 달 뒤에 1달러가 2,000원이 됐다 하게 되면은 원화로 계산을 할 경우 원화로 일단은 가지고 달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익스체인지 리스크가 있다는. 그 다음에 컨트롤 리스크가 뭐냐? 나라마다 이 정치적인 상황이 틀리다는 것. 과거에 보면은 이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이 국가 차원의 비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거래 대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운송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컨트롤 리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의 특징 중에서 산업 연관성. 이 무역을 통한 수출 증가는 좀 앞에서 봤다시피 국내 산업이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용을 증대시키니까 고용을 통해 소득이 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만은 또 수입 증가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국내 산업을 갖다가 위축시킨다든지 국내 산업이 위축되니까 고용이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 소득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 내지는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 이 말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A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품을 A라고 하는 나라에서 모든 원자재를 갖다 수입 자체 조달해 가지고 다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X라는 그러한 원자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Y라고 하는 원자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원자재가 들어간다 할 경우에 A국에서 이 원자재 X를 조달하고 B국에서 Y를 조달하고 C국에서 Z를 조달해가지고 D국에서 이것을 다 조립을 해가지고 이 조립한 제품을 E국에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F국으로 수출한다 할 경우에 이러한 A, B, C, D, E, F라고 하는 이 나라 5개의 나라가 이 공급 체인에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있어가지고 모든 부가가치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관습성. 이 무역은 국가 간의 상거래입니다. 따라서 나라마다 상관습이 틀리고 나라마다 언어가 틀리고 나라마다 법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무역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국제 상무 분야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정형 거래 조건 FOB라든지 CIF 이런 용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정형 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ICC 국제 상업 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라고 하는 곳에서 만드는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한마디로 약칭해가지고 인코텀즈라고 하는데 여기 R은 등록 돼 있다는 registered 2020년에 제정된 이러한 규칙을 반드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대금 결제에서 많은 부분은 차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신용장으로 대금 결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통일 규칙 영어로서는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이것도 ICC에서 만들었습니다. UCP 600. 그 다음에 대금 결제에 사용되고 있는 추심과 관련해가지고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그 다음에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혹은 중재를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규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 경제라든지 경영학에 비해 가지고 워낙에 이 상황의 무역의 발전에 따라 가지고 운송 수단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게 따라 가지고 대급 결제도 바뀌고 그 다음에 또이 뭐랄까요 이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이 규칙들이 많이 제정되고 또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분야에 일을 하거나 무역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국제 통상의 체제라든지 그다음 국제 거래와 관련된 규칙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빨리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 다른 거래에 비해 국내 거래에 비해보다도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역의 형태를 보면은 거래 대상에 따라 가지고 재화무역이라는 것은 영어로서는 GOOD, GOOD 굿이죠. 그다음에 이게 1차 상품은 농축산물, 광물, 원자재, 그다음에 경공업 제품, 중화학 제품 이러한 것들 큰 배 있죠. 뭐 조선과 같은 것들도 건조한 배 이런 선박도 이 재화 무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무역은 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 숙박 이러한 것이 서비스 무역. 그 다음에 운수, 창고 보관, 그 다음에 통신, IT, 금융, 보험, 부동산업, 그 다음에 오락, 문화 이러한 것들로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국가 간의 거래 이것이 서비스 무역입니다. 서비스 무역은 여러 개 할 때 트레이드가 무역이고요, 그죠? 트레이드 그 다음에 서비스가 있죠. 트레이드 서비스 이게 아니고 트레이드 인 서비스가 서비스 무역의 정확한 영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형태에 따라 가지고 직접 무역, 양국의 거래 당사자 사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무역이 직접 무역이고 제3자 예를 들어서 A국과 B국이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간에 다른 C국이 이렇게 개입을 할 경우에 이러한 것을 간접 무역이라고 간접 무역 중에서도 종류가 중개 무역이 있고 발음하기가 좀 힘듭니다만은 중개 무역 그 다음에 스위치 무역 통과 무역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기 중개무역이라고 해서 영어로서는 머천다이징 트레이드인데 여기 그림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수입업자가 있고 수출업자가 있는데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중간 상인이 중개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선적되지만은 되고 대금 지불은 두 가지 중 하나 여기 보다시피 두 가지 수출입 당사자가 직접 결제하고 중개상이 양측으로부터 수출을 받거나 중개상이 수입업자를 대금 받아가지고 수출을 공제 후 수출자에게 결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는 중개무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중개사가 물품을 수입해가 여기서 중개자가 있습니다. 수입해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중개수수료 과거의 중개무역 항이 뭐 홍콩이라든지 지금도 싱가포르라든지 마카오라든지 그리고 중개무역항의 조건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유무역항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물품의 집산지고 외환의 통제가 거의 없는 지역들을 중개항으로 사용하고 있고 통과무역은 제3국을 경유해가지고 수입국으로 수송되는 경우 통과국의 입장에서 볼때 이 무역을 트랜짓 트레이드라고 한다는 겁니다. 제3국의 무역상의 자의적인 개입이 없으므로 중개무역과 다르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무역 중에 하나인 스위치 무역은 수출입 양국의 상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물품도 양자 사이에 직송되지만은 이 대금 결제만 이 제3국의 상인을 개재시켜 가지고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무역을 여기 제 스위치 무역이라고 하고 영어에서 뭐 스위처 그다음에 스위치 커미션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상품의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나갈 것은 수출무역, 들어오는 것은 수입무역. 그 다음에 교육 당사자국 간의 관계에 따라 과거에 요즘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사우스 앤 노스 무역, 그 다음에 이스트 앤 웨스트. 우리가 지구를 놓고 볼 때 대체로 남쪽과 북쪽이 좀 developed country, 선진국, 남쪽이 developing country 혹은 less developed country이기 때문에 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그런 무역을 남북 무역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동쪽에는 과거에 이 사회주의 국가, 그 다음에 서쪽에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이 무역을 동서무역이라고 이렇게 총칭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래 체제에 따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상품의 경우에는 visible trade,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형무역, 자본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하는 생산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 용역 등을 서비스를 거래로 하는 서비스 무역, 이러한 것이 무형무역. 그 다음에 수평무역, 수직무역,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무역으로서 위탁 판매 무역과 수탁 판매 무역이 있는데 하나만 설명하면은 이 위탁 판매 무역은 위탁자가 물품을 무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한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받거나 하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상이라는 말이죠. 무상으로 수출입, 물품을 무상으로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여서 이 판매를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맡긴 그 범위 내에서 판매된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받는 것이 consignment sale trade라는 겁니다. 수탁 판매 무역은 영어로서는 indent sale transaction이라 하는데 트레이드를 하는데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고 이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더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무역의 형태로서 바타 트레이드는 물물교환입니다. 예? 그 대차의 차익을 내지 않고 행하는 무역. 이것은 바이백 무역과 구상 무역으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바이백 무역은 수출입 상품 간 관련성이 있는 물품 교환. 예? 그 과거에 대소 차관을 50억 불을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군수법으로 상환
한 그러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구상무역은 수출입 상품 간 관련성이 없는 그러한 뭐 물물 교환, 이것 두 형태의 무역은 이국 간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무역과 국민 경제에 있어 가지고 수출과 국민 경제입니다.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의 외화 확보. 우리가 그 외화 중에서 기축 통화 이렇게 할 때는 달러라든지 그다음 유로화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는데, 우리가 해외로부터 필요로 하는 상품을 수입하는 그러한 것이 뭐 거래적 외화고요. 그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또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갑자기 해외로부터 어떤 상품을 수입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외화, 예비적 외화, 그 다음에 뭐 투기적인 목적에서의 외화, 이러한 외화 공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수출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을 늘리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을 해가 시장 규모가 확대되게 되고,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다 많은 상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코노미 스케일을 실현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생산비가 인하되고, 또 대량 생산하면서 해외 시장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품질 개선을 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이 좀 강화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선순환적으로 수출이 증대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생산 정대, 생산 유발, 고용 정대,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경기 조절. 그 다음에 수출이 내수의 증가, 부진을 보완한다는 겁니다. 국내 경제가 이 뭡니까, 이 부진할 경우에는 해외로 이렇게 더 시장을 돌려가지고 경기를 조절한다든지 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수출 시장이 경기가 침체가 되었을 경우에 국내의 경기 침체도 더욱더 가속화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내수가 이렇게 침체된다든지 할 때, 부진한다든지 할 때 수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느린다든지,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이 아주 이렇게 활성화된다 하게 되면은 수출을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조절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산업의 뭐 생산, 수출 확대 를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로 인한 이 외화 유입은 국내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돈이 확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달러가 상품 수출 많이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산업 구조 왜곡은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산업에게 특화해 가지고 거기에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수출을 확대하게 되면은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뭐 위축되는 그러한 안 좋은 면도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과 국민 경제에 있어서는 국가 경제에 어떤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보세요. 과거에 비해 가지고 와인 소비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와인에 대한 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와인보다는 해외의 와인이 좀 더 싸고 품질이 좋을 경우에 그걸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고품질 저가격의 소비를 수입해가지고 소비의 질이 향상된다는. 그 다음에 또 수입을 통해 가지고 기술 자본이라든지 뭐 지식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모방과 이을 통해 가지고 기술이 뭐 개선된다든지, 그리고 또 수입을 통해 가지고 수요가 자극되는 그러한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 체질이 개선된다.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다음 기술 혁신이라든지 경영 합리화를 자극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 그리고 또 수입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물론 FTA를 통해 가지고 관세가 차츰 줄어들거나 관세가 없어지는 그러한 품목도 있습니다만은 수입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우리가 정부에서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 수입의 원천이 된다는 것. 하지만은 또 뭐냐니까 이 사치한
그러한 소비재의 그 소비가 확산되는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소비 패턴이 왜곡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전통 문화가 조금 글로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수입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 산업화되어 가면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을 해외로부터 많이 그 수입할 경우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그러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옷 가게라든지 섬유류 있잖아요. 옷 만든다든지 할 경우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 노동 집약적인 수입품이 증가하면은 그런 분야의 산업의 생산력이 위축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뭐 이 해고된다든지 그걸 통해 되면은 뭐 소득도 줄어드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로부터 너무 많이 수입을 하게 되게 되면은 대외 지불 능력이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역 의존도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역 의존도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무역 의존도는 분모의 연간 국민 총생산 GDP 또는 국민소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연간 무역 총액을 해가지고 여기 100이라고 되어 이거는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100을 한 값이 무역 의존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토가 넓은 지역을 가진 국민 경제는 미국처럼 워낙에 땅덩어리 크기가 하게 되면은 국내 내에서도 이런 분업이 유리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해외로부터 수입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수출 수입을 여기서 무역 총액이나 수출 수입을 다 합친 건 무역 의존 낮다는 것.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고 좁은 지역을 가진 국민 경제는 대체로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것. 그래서 이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 경제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표시 하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020년의 한국의 그 수출 무역 의존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네덜란드의 경우는 60.43%, 한국의 경우에는 뭐 31.28 이렇게 그 수출로 관련된 수출 무역 의존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무역 의존도를 보면은 한국은 이 정도의 값 28.55를 보이고 있고요. 수출 수입 다 합쳤을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금액 퍼센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글로벌 무역 통상의 이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무역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